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로소득, 과연 누가 욕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불로소득이 어떻게 보면은 괴멸, 괴멸해야 될 어떤 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로소득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투기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투기가 뭡니까? 라는 개념을 말을 해 보면은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개념 정의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한 사람을 내가 아직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을 구글링을 해 보시면 그에 대한 글을 쓴 그런 글이 어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걸 못 봤거든요. 이렇게 구글링을 해 보면은 부동산 세금 올려놓고 김현미 증세 아닌 불로소득 차단이 목적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김현미 70 대책은 증세 아닌 불로소득 차단이다.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70 대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김현미 장관 부동산 불안으로 젊은 세대에 죄송하다. 불로소득 환수하겠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면서 젊은 세대에 죄송하다. 젊은 세대에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른 세대에는 죄송하다는 말은 일체 안 하죠. 그리고 김현미 막대한 불로소득 환수해야 부동산 국민 공유제 필요성.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의도를 이렇게 언론 기사 제목만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다라고 이렇게 뉘앙스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모든 부동산을 거의 환수하는 조치다. 내놔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내놓고 나중에 전부 다 이걸 국가가 소유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국민 공유제가 또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뭐 구체적으로 개념 정의를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사는 그런 사회에 부동산, 주택, 주거 안정을 우리가 해줘. 그 주거 때문에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또, 추상적으로 말을 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불로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도대체 뭡니까? 김현미 장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국세청장님도 이제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두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있잖아요. 그거 꼼꼼히 봐가지고 세무조사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언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국세청장님은 이게 큰 장칼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로소득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불로소득을 가진 자를 특정을 해야 되니까. 누가 불로소득을 가졌냐? 불로소득의 개념이 정의가 돼야 그 불로소득을 가진 자를 특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세무조사가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다 요건을 갖추면 하는 거고 못 갖추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불로소득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추출할 것이냐. 본청에서 분명코 지침이 내려갈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추려봐라. 그러고 나서 개별 지방국세청에서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자금출처조사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자금출처조사라는 그 자체는 세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증여세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정법에 증여 요건이, 증여 추정 요건이 충족이 되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증여
가 확실한 경우에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의 개념이 도대체 뭡니까? 김현미 장관님, 국세청장님, 불로소득의 개념이 뭔지 일단은 그거를 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자들 모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자회견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야 이제 뭐 온 국민들이 불로소득이 뭔가 그거를 알고, 그러면 불로소득을 가진 자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로소득이 과연 누구냐 이거죠. 불로소득이 과연 누구냐. 불로소득이, 이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이거는 노동이잖아요. 노동이 아닌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을 통틀어 가지고 불로소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부동산을 보면은 임대소득도 있고 양도소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양도소득. 그러면 주식으로 하는 것도 양도소득이 있고, 이걸로 배당으로 하는 배당소득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금전을 빌려줘가지고 하는 이자소득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거, 이걸 다 통틀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불로소득. 세법상 용어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법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로소득을 말해요. 불로소득은. 아니, 이 노자는 근로소득을 말하는 거,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상에는 유형별로 과세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소득은 과세를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증여세 같이 완전 포괄주의 해가지고 이렇게 과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전부 다 근로소득이, 아니, 이게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면 불로소득을 끝까지 내가 추적을 해가지고 끝끝내 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불로소득을 내가 전부 환수하겠다. 라고 하면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소득 번 사람들, 양도소득으로 번 사람들, 주식으로 양도한 사람들, 배당 받은 사람들, 금전으로 이자소득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업소득 있잖아요. 사업소득으로 받은 사람들. 이런 거 전부 다 끝끝내 내가 환수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득도 전부 다 소득을 환수를 해버리겠다 하면은 지금 이거 세법을 무시하고 완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정부가 다 이거 내가 가져가 버리겠다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개념을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상당히 세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불로소득의 개념이 뭡니까? 불로소득의 개념이 노동이 아닌, 임금이 아닌, 그러니까 소득이 아닌 소득을, 이런 소득들을 불로소득이다 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은. 그러면 이 소득들을 전부 다 환수하겠느냐? 끝끝내 추적해가지고 환수하겠다.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적법하게 다 세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율에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 세금 내고 있잖아요. 안 내고 있으면 이건 뭐 누락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다 세무조사해가지고, 지금 세무조사해가지고 다 또 적출해가지고 다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 자체가. 근데 국교부 장관이 왜 이거 또 관여를 해가지고 불로소득을 전부 다 환수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죠. 하고 있어요, 국세청이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김현미 장관님이 말씀하는 불로소득이 뭐냐 이거예요. 불로소득 도대체. 불로소득의 개념을 좀 가르쳐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김현미 장관님이 보실 때 이 부동산 이 양도소득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이 맞죠, 그러면은. 근데 이 부동산 양도소득이 과연 이게 무슨 괴멸을 해야 될 무슨 비판의 대상이 되고, 과연 이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소득이냐 이거죠. 과연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만일 이게 가령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님 같은 경우는 2006년 5월에 반포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때 이제 얼마를 주고 사셨냐 하면은 2,800에 샀어요. 그리고 2020년 7월 이게 24일 날 파셨다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11.3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8.5억이에요. 그러면 이 8.5억에 이분이 낼 그 세금을 언론 뉴스에 보면은 한 1,9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김현미 장관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불로소득입니까? 아니면 그냥 양도소득입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1,900만 원이 되냐면 이게 이제 충주에도 아파트가 있고 반포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파니까 1세대 1주택이 되고 0.5, 0.5로 이렇게 부부 명의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이제 그 혜택을 보고 장특공도 받고 그리고 이제 부부니까 이제 2분의 1로 또 계산을 하고 해서 1,9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8.5억에서 1,900만 원이면 내고 나머지 이제 받으면 8,500만 원에서 1,900만 원 내더라도 8억 넘는 소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소득이냐 아니면 불로소득이냐. 일단 그거에 대해서 특정을 해봐야죠. 개념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불로소득이 아니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거는 불로소득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건 불로소득이 아니죠. 불로소득. 그러니까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 다 내잖아요. 세금 내는 소득을 왜 불로소득이다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세금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을 그냥 불로소득이라 하면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부도덕한 소득이 되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냈어요. 8.5억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1,900만 원 세법에 따라서 1,900만 원을 냈다 이겁니다. 이게 세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로소득이냐 이겁니다. 왜 이게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소득이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세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세법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불로소득이 뭐냐 이거예요. 불로소득이. 저는 그거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허공에 자꾸 제가 말하잖아요. 허공에 흐물거리는 꽃 있어. 이거 꽃이지. 이거 꽃이지라고. 이거는 보이기라도 하죠. 분필이니까. 근데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거를 자꾸 해가지고 이거 불로소득이야 라고 하고 이 불로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투기꾼이야. 투기꾼. 투기꾼이다. 그러면 투기꾼은 도대체 뭐냐? 불로소득 가진 사람. 불로소득 가진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로소득 가진 자는 누구냐? 다주택자들이다. 라는 다주택자들이다. 지금 여기서 여당 의원이나 누구나가 이제 이 정부에서 관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다주택자가 투기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가진 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비약을 하는 거죠. 단계 논리의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인생의 비약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의식의 흐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절대 개가천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스텝 바이 스텝 그 의식의 단계를 다 거쳐 가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젊었을 때 저도 이제 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제 내면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단계를 한번 거쳐 보니까 이거는 맨날 남 탓을 해요. 남 탓. 1단계는 이게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내 내면을 보는데 이거를 내 탓으로 해요. 이제는 이 단계에서는 내 탓으로 하면서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그거 원인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원인하고 나하고 남이
둘이 아닌 그냥 구별이 없는 단계의 경지를 들어가더라 이거죠. 의식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탓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게 보면 시기 질투가 많아요.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요. 배 아파서 못 견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내가 못났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골퍼를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프로골프 중에서도 이제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제일 꼴찌인데 그분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항상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탓을 안 하고 남 탓하면서. 왜냐하면은 그게 이 장비가 말이에요. 그때 나하고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런다 하고, 아니면 또 1등은 그 사람은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은 그날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다. 자기는 운이 나빠서 못 쳤다.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꼴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남 탓하기 바쁘더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겸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친다고 그래. 당연히 프로니까 아마추어보다 잘 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프로의 세계에서는 꼴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런 것도요, 남 탓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긋지긋해요. 이게 몇 년 해도 자기의 처지가, 신세가 바꿔지지가 않아요. 바꿔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좌절을 하는 거죠. 좌절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방에 틀어박히고 사람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대인 기피가 나오고, 이게 이제 외로움이 절절히 몰려와가지고 그거를 못 견디면 이제는 죽는 것이 편하구나. 그냥 죽는 것이, 눈 감으면 그 다음날 안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삶이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좋은 말이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쓰는 단어에서 절대 좋은 말이 못 나오는 거예요. 행복의 단어, 그런 거 안 나오죠. 냉소, 이런 단어밖에 안 나오는 거야. 막 짱돌 던지시지, 독설 품고, 대면에다가 비가 상하면 확 대놓고 그냥 막 욕짓거리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게 초보 우리 본능의 단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본능의 단계다. 이런 단계에서는 업밖에 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업이, 눈덩어리가 이렇게 이 단계가 계속 길어지면 이렇게 업이 눈덩이처럼 그냥 굴러가지고 수미산보다 이렇게 큰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크게 돼버린다 이겁니다. 살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생이라고 못하죠.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냥 개판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할 수밖에. 그런데 이제 이게 못났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자신을 잘 다스리면은 달래고 뚜둑거리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자기 자신을 달래야죠. 누가 나를 달래줘요? 내가 나의 자신을 달래야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제 이게 넘어가더라 이거죠. 이런 나를 피해의식으로 이렇게 자꾸 비교시신, 이 단계에는요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열등감에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 자굴지심, 비교지심과 이런 것이, 비교하고 열등감이 이런 게 쌍둥이처럼 같이 돌아다녀요. 이 단계에서는 자살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내 탓이다 라고 이제 못났더라도 어쩔 것인가, 현실을 인정하자. 이 못난 현실을 인정하다. 그런 정도로 이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수그러지면은 이게 없어져요. 금방 없어집니다. 이게 싱그루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 이제 이런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기 질투하고 사신다 하면 이거는 이 단계에서 의식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의식의 세계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다 한마디씩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 탓으로 가고, 다 내가 내 탓인데 뭔가가 내면은 이제 눈을 밖으로 보지를 않아요. 눈을 전부 다 내 내면으로 보고 내 탓으로 보고 뭐든지 이렇게 이제는 조금 내 자신이 비어있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함부로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어가지고 우쭐할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계속 그래도 내 탓을 하면서 사람이라는 게 그 경건함,
그 마음을 계속 그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그래도 이 원인을 알게 되더라. 결국 내가 너무 뭔가를 의식하고 잘 되려고 막 이렇게 용을 썼구나. 예? 이게 사람이 이게 있어요. 너무 의식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집착을 하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나중에 보면은 자타불이라는 말이 나와요. 진짜 너와 나와 이게 서로가 구별하면서 경쟁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딱 하면서 구별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 이런 것이 나오더라 이거죠. 시기 질투가 나오고. 그러니까 대립은 아니다 이거. 진리의 세계라는 건 한 덩어리지 분열이 아니고 대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자꾸 대립을 하는 그 자체가 업을 쌓고 그러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게 개가천선인데 그거는 없어요. 개가천선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귀하다는 걸 말한 거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립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왜 불로소득 가진 사람들을 다주택자들을 함부로 논리의 비약으로 해가지고 적폐 세력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두드려야 될 대상으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다주택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아파트 가진 사람도 있지만 다세대 다가구 가진 사람도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이런 거 가진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절대 이게 부자가 아니에요. 생계형으로 이렇게 노후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 있고, 물론 이제 많이 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국가에서 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순응하신 분들이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아봐도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경비 빼고 뭐 하고 그러면 300만 원 빼면 200만 원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년퇴직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팔아라 해가지고 자꾸 보여서 벌려가지고 팔아라 4년 단계해버리니까 이게 다세대가 이게 20세대면 21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종부세를 어떻게 감당하고. 그러니까 팔려고 해도 이건 안 사요. 사람들이. 이 원룸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은 지금 다주택자들 저 과세하라 이렇게 막 질시하고 시기 질투하는 분들이,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원룸 사실래요? 이 주택 사실겠습니까? 본인도 좋은 주택에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학군 좋고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그러면 서울 외곽에서 출퇴근하고 싶으세요?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하고 싶으시죠? 인간의 본능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다익선이고 뭐든지 좋은 거 취하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최고와 최선을 추구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 본능을 추구하는 건 본능인데 이 본능이 나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본능이 나쁜 게 아니고 이 집착이 하다 보면은 나를 구속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니까 이 집착을 하지 말고 마음을 써라. 최고와 최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그냥 노세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인생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천만의 마음에 그렇게 되면 피폐해져요. 몸을 쓰고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노동이라는 게 뭐예요? 땀 흘린다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땀 흘려 가지고 이렇게 버는 소득이 내 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자꾸 그거를 이제 불편해 하는 것이 땀 흘리지 않는 돈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증여세 때리는 거 아니에요. 상속세 때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뭔가가 불로소득은 공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조금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게 좋아요. 2.8억에서 2.8억짜리가 이렇게 가가지고 11.3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8.5억이 됐잖아요. 이 8.5억이 됐으면 이 집값을 누가 올렸냐 이거예요. 집값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 정권을 거쳐 가지고 8.5억이 된 거예요. 여러 정권을. 그런데
이 정권에서 3년 동안에 경실련이 하는 거는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 52%가 올라갔다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저쪽에서는 10.4%인가요? 국교부에서는 10.4%가 밖에 안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근거를 달라고 했을 때 통계를 내주지를 않았다라고 이렇게 언론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값을 이렇게 올린 주체가 누구냐 이거. 저는 이 정부에서 이 집값을, 정부가 정책을 한 번씩 잘못할 때마다, 정책을 실수할 때마다 집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정부가 집값을 올려놨다 하면은 본인이 불로소득을 올려놓고 불로소득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러면 죄송하다고 해야지, 그거를 회수를 하겠다고 환수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인 이상 어차피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죠. 내가 그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불로소득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좀 그거 지금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희생을 감수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불로소득 올라간 거 내가 다 좀 환수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안 내니까 내가 그냥 양도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이고 그랬다. 그리고 또 증여로 빠져나가는 건 내가 막으려고 증여 취득세 15%까지 높였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모든 세금을 내가 다 높여버렸네요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좋게 내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예 확실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든지 좋은 말로 미명으로 하고 진위를 속이려고 하니까, 진위를 숨기려고 하니까 뭔가가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불로소득의 개념을 정확히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불로소득을 가진 대상자가 특정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책이 뻔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꾸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사람이 대책이 아니라 정책이 되려면은 좀 이래야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누구냐, 투기꾼과 실수요자를 이런 식으로 자꾸 실수요자를 보호한다. 투기꾼은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구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동원을 다 동원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와 이렇게 환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씩 웃는 거죠. 이게 환호를 받으면, 정책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구제를 한다는 거는, 이 실수요자가 그러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주택자를 한번 보면요, 무주택자는 대출을 못 받아요. 무주택자도 40%밖에 못 받는다잖아요. 아니 무주택자가 그러면은 이 투기꾼을 막 규제를 해가지고 다주택자로부터 매물이 나온다 이거예요. 매물이 나오면은 이거 무주택자가 이거를 사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주택자를 왜 대출을 규제하냐 이것도 뭐 정의에 반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무주택자를 대출 규제하지 말고 무주택자들한테 대출을 팍팍 해줘가지고 이걸 매물을 사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 안정이 되잖아요. 서민의 주거 안정이 되고, 이 투기 세력으로부터, 다주택자로부터는 매물을 내놓게 하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라도 하면은 뭔가가 일관성이라도 있는데, 이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해가지고 또 못 사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출을 왜 제한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이 무주택자들한테는 대출을 풀어줘가지고, 사게끔 해주면 되죠.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값이 확 떨어지는 거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집값이 확 떨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집값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만이 되는, 그거를 원하는 것 같다. 제 느낌에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대책이라는 게 보면 좀 즉흥적이더라. 즉흥적이고, 이게 2, 30년이 가야 될 그런 식으로 이제 논쟁을 거쳐가지고 하는 것도, 그리고 입법을 만드는 것도 뭐, 논쟁 없이, 토론도 없이 그냥 막, 어떤 군사작전 하듯이 다다닥 꾹꾹 번개불에 콩붕어 먹듯이 팍 나와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은 자꾸 이제 범죄자 취급하고 형사처벌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승진도 제한시킨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수요자들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도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도 아니 오르지 않는 집을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1주택만 가져라 그러면 아방궁도 있고 농막도 1주택이에요. 아방궁도 1주택이고 농막도 1주택이에요. 당신은 그러면 아방궁 사지 말고 농막 사봐. 이렇게 하면 사겠냐 이거예요. 오르지 않은 집값 오르지 않을 살 사람이 누가 있냐. 지금 무주택자고 지금 냉소를 퍼붓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꾸 그런 말 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그러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소득세를 얼마를 내봤느냐. 세금을 내보고 사업자가 돼가지고 세무조사를 당해보면요. 절대 그렇게 세금에 대해서 함부로 과세해버려라 막 이렇게 이런 말 안 해요. 본인들이 그만큼 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금 낼 소득도 없으니까 지금 막 시기 질투하고 그러는 거죠. 세금을 내보기 시작하십시오. 해보면 세금이 진짜 많이 나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제가 적게 나가는 세제가 아니에요.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내는지 그거는 겪어보시면 알아요. 준조세까지 건강보험료까지.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건강보험료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세금이 고지서가 나오면요 건강보험료도 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고지가 만일 부실과세여도 그거는 그대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3년에서 5년 걸려 가지고 부실과세를 확정시키니까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 이겁니다. 안 내면요 의료 혜택을 못 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게 다주택자들을 이렇게 한다고 막 이 양도세를 80%까지 해버리겠다, 90%까지 해버리겠다 하는 이런 여당 의원도 있다 하잖아요. 예.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까지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한번 좀 진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가 호들갑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 호들갑스럽고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공병대에서 했는데요. 그때 보니까 막 이렇게 개성 바라보이는 봉서산이라고 있어요. 이 정도 경사도인데 이렇게 가면 위에가 이제 팽팽한 데 있는데 한 1.5km를 이제 빡 뛰어가 가지고 막 숨이 차잖아요. 새벽에 가면서. 그런데 어차피 여기 가서 한따까리를 해요. 이제 군대 용어로 이제 얼차례라고 하죠. 한따까리를 하는데 여기서 안 맞기 위해서 군가는 막 큰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으면은 또 고참들이 군홧발로 팍팍 차요. 이런 허벅지나 엉덩이를.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올라가는데 결국은 또 얼차를 받는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도살 당할 소인데, 여기서 안 맞으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친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존감이 상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무진막지하다 이 고참들이 인간으로서 과연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이 정월 1월 1일 날 초하루도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참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가 어느 분한테 이렇게 편지를 적었더니 거기에서 이제 그게 아직도 안 잊어먹는데 "아름다운 시가 아름다운 언어로만 뭉쳐 있으면 아름다운 시가 되겠냐."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냥 마음을 좋게 먹었는데,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마음을 달래는 거고 현실은 고달픈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올라가지고 월차를 받고 있는데 막 그때는 우리가 이제 단풍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하사 달고 이제 온 사람을 단풍하사라 하는데, 이제 병장이 군기 잡는다고 일부러 이제 월차를 시키는데 그 사람은 안 하죠. 안 하니까 너는 왜 안 하면서 이제 언쟁이 붙으니까 밑에 상병들이 우르르 떼거지로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막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단풍화사는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추적을 하는 거예요. 때린다고. 그런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얼차례 하면서 깍지 껴가지고 얼차례 하면 어찌나 속으로 웃음이 나든지, 얼차례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막 때린다는 명분으로 불쑥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들도 이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차례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부안해동 하는 거죠. 부안해동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이게 불로소득의 개념을 이 사람도 말하고, 이런 공직자도 말하고 저런 공직자도 말하고 뭐 누구나가 이제 불로소득 아무렇게나 말하고, 제 댓글에도 이렇게 보면 불로소득이라는 그 댓글이 글씨 한
숫자가 틀리지 않는데 여러 사람이 그걸 동시에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댓글 부대들이 또 작업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논리가 다 동일해요. 이렇게 불로소득은 때려잡을 대상이다. 그러니까 전액 환수해야 된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총선 전에 미통당인가 자한당입니까? 지금 민주당 반대쪽 당 거기가 아주 그냥 질이 멸렬하니까 거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나마 민주당도 별로 안 좋은데 민주당 찍는다 뭐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개념을 논리 명확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 부안해동하면 안 되죠. 이게 한 나라가 이렇게 부안해동하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거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좀 너무하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정책 위반자들은 불로소득의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시고 불로소득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그거를 특정을 하시라. 그리고 투기 세력이, 투기라는 개념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투기꾼이 도대체 누군지, 그리고 그거를 왜 환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정책의 실수로 해가지고 집값을 올린 것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할 생각은 없는지, 주택 활성화해가지고 일단은 다주택 자들 보고 그러면 다주택 가지라고 정부가 그랬잖아요. 정부가 다주택 가지라고. 예?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막 때려잡는다. 뭐 그 정부도 다주택 그러면 결국은 불로소득의 공범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뭐라 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내로남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문점이 들더라. 그러니까 과연 이 정부는 집값 안정이 진짜 목적이냐, 아니면 부동산 정치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냐, 집값 오르는 거를 진짜 원하는 것이냐, 그 개념도 확실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